요게 이제 이탈리아 볼로냐. 이거는 사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탈리아 볼로냐는 협동조합의 도시라고 하죠. 3명 중에 1명은 협동조합원들이래요. 그리고 1명당 내가 가입하고 있는 회원 아니 협동조합의 수가 뭐 3개, 2개 이상 이렇게 되는 데인데 그래서 참 특별해요. 보시면 온갖 종류의 협동조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카라박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 지방정부에서 갖고 있는 땅에다가 이제 어린이집을 짓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뭐 땅도 대주고 어린이집도 지어주고 하기에는 좀 벅차요.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 짓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뭐 지역 주민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하자. 그래서 카라박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지역의 각종 협동조합이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서 어린이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협동조합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교육에 관한 그죠 노하우들을 제공을 하겠죠. 그리고 캄스트라는 급식협동조합이 있어요. 이태리 볼로냐의 협동조합들의 탄생을 보면 참 재밌어요. 여기는 2차 대전 직후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탈리아가 파시스트 국가였잖아요. 여기도 2차 대전 때. 그래서 2차 대전에 패전을 하면서 독일처럼 완전히 폐허가 되는데 이 캄스트라는 급식협동조합도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노동자의 아내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일단 집에서 어떻게 쓰는지 빵을 만들어서 그 폐허가 된 역전에 나가서 팔기 시작한 게 이 협동조합의 시초래요. 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시작이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뭐 어린이집, 큰 공기업 이런데 관공서 이런데 급식을 넣어주는 굉장히 큰 규모의 협동조합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급식을 아이들의 극간식을 대는 거죠. 그리고 카디아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여기에서는 뭘 하냐면 교사를 파견을 해요. 교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힘을 합치면 되겠죠. 어린이집 하나 만드는 거는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카라박 1, 카라박 2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 2013, 14년 정도 까지 보더라도 카라박 11인가 12 어린이집까지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요거 카디아이는 보시면 요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74년에 출발을 했습니다. 여성들이 가사노동 및 불안전 노동, 비정규직 뭐 이런 거겠죠. 뭐 파트타임 이런 여성의 노동자들이 우리 이렇게 불안정한 일을 해서는 먹고 살기 힘들겠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27명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2011년 현재가 745명이죠. 지금 한 5년 흘렀으니까 조금 더 늘어났겠죠. 그래서 출자금 한 270만 원 정도 내면 된다고 합니다. 뭘 하는 데냐면 이 조합원인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 청소부, 간호사, 전문교사 주로 돌봄 노동에 관련된 그런 것들, 그런 직업을 이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이 카디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년 전에 오셨어요. 오셔갖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평가 인증 있죠. 평가 인증 제도 같은 것들을 여기 이 카디아이 자체가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공동육아 공동체 교육도 우리 자체 인증 어린이집 인증 제도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도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카라박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계속 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사진이. 요거는 소방서를 그 재임대해서 이렇게 어린이집으로 탈바꿈 시켰는데 굉장히 멋지죠. 우리랑 감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선생님들께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도 어린이집을 지을 때 좀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꾸자. 우리 어린이집 하면 딱 떠오르는 전형적인 어린이집 있죠. 외관, 색깔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하지 마. 여기 보면 이게 어린이집인지 무슨 저기 미술관인지 구별이 쉽잖아요. 이런 어린이집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아까 굉장히 많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 아주 작은 마을인데 러노 호수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작은 마을인데 협동조합 마을로 유명한 데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협동조합 27명으로 설립을 했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이 번역을 여기 갔다 오신 분들이 그냥 공동요가 협동조합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랑 형태가 우리의 공동요가 협동조합은 너무 비슷하대요. 지역 주민들이 교사와 부모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같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은 참 부러워요. 지역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뭐 여러 단체 기관들이 어린이집 하나 만든다 이러면 다 이렇게 기부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공동육아 협동조합들은 여태까지 이렇게 못 지었어요. 다 거기에 그냥 그 어린이집에 보낼 부모님들이 그냥 다 호주머니 털어서 어린이집을 지었지 어떤 사회적인 지원을 받아서 지역사회와 함께 이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너무 힘들었고 그걸 해결하는 게 이제 저희들 공동육아의 과제였는데 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렸죠. 그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저희 공동육아 협동조합들이 작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환을 한 의미는 뭐냐면 기존의 공동육아 협동조합들은 그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와 교사들만 조합원이었어요. 또는 교사들이 조합원이 아는 곳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면서 부모도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물론 그리고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아도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물론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후원만 하시는 분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원래 그 취지에만 동의하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동육아 협동조합들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하면서 조합원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졸업을 해도 이젠 탈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가 이 조합에 계속 남아서 뭐 한 달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후원을 하겠다 그러면 후원 조합원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에 함께 좀 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더 앞으로 좀 발전할 가능성이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볼게요. 사실 이거를 저희가 교육과정을 구성을 할 때 여기 아카데미 이 공동육아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맨 처음에 좀 하고 시작을 했으면 선생님들이 성미 어린이집 뭐 그 산마루 어린이집 또 지난번에 남자 이사장님 하셨던 분 오셔서 막 이야기할 때 뭔가 막 헷갈리셨죠. 뭔가 다르긴 다르는데 뭔가 아닌 것 같고 같은 것 같고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좀 말씀을 드렸으면 쉬웠을 텐데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잘 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공동육아 협동조합에 대해서 볼게요. 공동육아 이제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해서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왜 사회적 협동조합이 됐냐면 보육은 공공재죠.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로 하는 게 보육이죠. 그래서 이거는 보육을 가지고 뭐 돈을 벌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익을 남기다거나. 근데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참 우리가 이제 우리 보육을 하는 사람들이 반성을 하는 게 어린이집을 이용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안타깝게 아직도 그 정부의 보육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린이집 하면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줄 알아요. 막 뒷구멍으로 이런 인식들이 있는 거야. 아직 보육 그거 영리 사업이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 생겼을 때 우리가 보육을 이제 주 사업으로 하는 이런 공동육아 협동조합 같은 데는 이게 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아야 되는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아야 되는지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보육은 공공재다. 이걸 가지고 여타의 다른 이익을 남기는 이윤을 남기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사회적 협동조합 지난번에 배우셨죠? 이 협동조합을 운영을 해서 잉여금이 남으면 우리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죠?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걸 배당이라고 하는데 배당을 하지 않고 그 어린이집 아니 그 협동조합에 축적을 해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청산할 때 그 협동조합을 깰 때 우리가 다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이 그 재산을 사회 관련된 조직이나 이렇게 국가 사회 이런 데 다 그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기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근데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예전부터 정관에 그런 규정을 넣었었습니다. 이 협동조합 기본법이 생기기 전에 이 어린이집을 청산할 시 그 출자금은 일단 돌려주고 남는 재산을 조합원끼리 나눠 가지지 않는다고 정관에다 명시를 했어요. 기부한다. 공동육아 공동체 교육에 기부를 하거나 뭐 다른 더 어려운 데 기부를 하거나 또 이제 보육을
사업으로 하는데 기부를 하거나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보육을 주 사업으로 하는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조금 자세히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공동육아 협동조합 먼저 협동조합들이 다 이런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조합원이 있어야 되죠. 어쨌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을 하려면 운영의 원칙이나 약속을 잡아야 되죠. 그게 이제 정관과 규약과 규정입니다. 그리고 운영 조직. 이게 운영을 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총회, 이사회, 소위원회가 있고요. 목적은 뭐죠? 지역사회 돌봄이죠. 보육과 교육을 주로 하는. 나중에 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30% 정도는 공익성, 공익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육아 협동조합들은 그럼 뭘 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보육 말고. 그다음에 필요 자금은 이 일은 어쨌든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출자금과 처음에 들어올 때 가입비도 내셔요. 가입비는 이제 돌려주지 않는 금액이죠. 가입비 보통 출자금의 한 10%? 그래서 뭐 출자금 500만 원이면 한 50만 원 정도. 그래서 그 50만 원 이런 가입비로는 어디다 쓰냐면 시설 보수 뭐 이런 데 씁니다. 그리고 이제 주 사업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거죠. 방과후 운영하는 거라. 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림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회가 가장 중요해요. 이 조합의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은 총회에서 거의 다 합니다. 정기총회 1년에 한 번. 그리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여기 이사회에 이사장님이 오셨죠. 이사회 의장이죠. 이사장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기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니까 어린이집이 있죠. 어린이집의 운영체계는 근데 뭐죠? 운영위원회죠. 운영위원회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거지. 이 조합 자체가 어린이집을 완전히 다 운영하는 건 그냥 쉽게 운영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총회, 최고의사결정기구, 그리고 이사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설명을 자세히 안 할게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만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린이집 운영기구. 그러니까 조합은 이제 이사회를 중심으로 평소에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업은 뭐죠? 주사업은 어린이집이죠. 주사업체가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은 이제 그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교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에서는 교사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린이집의 그 교육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단위이고요. 원장, 교사대표, 평교사, 영양교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사대표는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없는 직책이죠. 저희는 초기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생겼을 때 선생님들이 이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이제 원장으로 들어와서 그 선생님만 계속 원장을 하면 선생님들이 이 어린이집이나 이 협동조합을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이 원장의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신 순환해서 할 때는 원래 원장의 역할이 있죠. 원장의 역할을 다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5년차 선생님이 이런 역할을 할 때가 있고 거의 1년마다 또는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대표교사제는. 그러면 한 3년차 정도 됐을 때 대표교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그 원장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원장 선생님의 역할과 교사대표의 역할이 좀 다릅니다. 교사대표는 교사회의 대표죠. 원장 선생님은 어린이집의 대표죠. 이해가 가시죠? 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모든 교육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말 그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가 뭐죠? 자율성이잖아요. 열심히 토론하고 논의해서 저희는 결정합니다. 어떤 원장 쌤이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여기서 다 토론한 대로 원장 쌤 혼자 결정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의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이 협동조합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차이가 저는 교사에 있다고 봐요. 교사회가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방모임. 공동육아 협동조합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있다면 저는 방모임을 꼽아요. 방모임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주로 이제 좀 사안이 있을 때는 조금 더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부모와 교사가 함께 만나는 날이에요. 함께 만나서 교육 내용도 나누고 터전에서 아이들이 지내는 이야기도 하고, 또 여기는 특별한 게 저희는 일방적인,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자리만은 아니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야기를 해야 되죠. 우리 아이 집에서는 이렇게 지낸다. 그래야지 그 아이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전면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린이집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들은 또 가정에서 지낸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둘이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에 대한 이해와 또 선생님들에 대한 이해, 왜 선생님들이 왜 저곳으로 나들이를 가셨을까, 또는 왜 이런 교육 활동을 하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다 풀고 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1년이면 12번이죠. 그리고 보통 평균 한 저희 어린이집에서 한 아이가 한 3, 4년, 평균 한 4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둘째까지 오면 8년씩 10년씩 계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럼 이게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서로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CCTV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 늘상 이야기하고 서로를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설사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도 우리는 경찰에 연락하지 않고, 그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뭐 석연찮은 일이 일어났어.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야기하면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 CCTV 없어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믿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방모임 때문에. 그래서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의 가장 큰 특징은 교사회와 이 방모임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 사례를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를 좀 하다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요. 협동조합과 어린이집이 만나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개선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여태까지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이나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을 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말이 국공립 어린이집이지 일반 민간 어린이집하고 똑같아. 왜냐하면 결국 원장 선생님 운영을 하잖아요. 그 위탁업체도 원장 선생님을 채용해서 그 원장 선생님한테 어린이집 운영을 일임을 하죠. 그렇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국가에서 그냥 선생님들의 인건비만 지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서울시나 이런 데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개선 모델, 뭐 국공립 어린이집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 연구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했는데 별로 이렇게 뾰족한 대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는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 운영 주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게 뭘까? 그럼 한번 바꿔보자. 여태까지 협동조합도 생겼으니까 협동조합이 정말 그 높은 민주성과 참여의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이 협동조합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지자체마다 어떻게 쓰든지 한 번씩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델이 없어서 선뜻 하지를 못하고 아직 우리나라 협동조합들이 신생들이잖아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육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협동조합들이 없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그래서 위탁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번 시간에 사회적 경제 조직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크게는 사실 비영리 단체 이런 부분까지 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분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활협동조합 다 아시죠? 한살림, 민우회가 행복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행복 중심 뭐 이런 데가 이제 다 생활협동조합들인데, 그리고 신용협동조합 같은 곳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법인 같은 비영리 법인, 여기 공동육아 공동체 교육이죠. 이런 법인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유형이에요. 이거는 한살림에서도 광명과 작년
작년에 서울에서 2군데를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행복중심 생협에서도 3군데인가 서울에서 위탁을 받았어요. 이제 또 올해 이제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료가 위탁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케이스들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건 지금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랬을 경우 그 위탁체와 교사 또 위탁체와 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탁법인의 이사회는 어떻게 협력해야 되고 뭐 이런 굉장히 자세한 이야기들을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위탁을 받는다고 해서 저절로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저희가 가치들을 잘 적용을 해서 운영하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해보지 않은 모델이라서.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위탁업체와 어린이집, 또 어린이집 안에서도 운영위원회, 교사, 원장, 또 부모님들 이런 소통구조를 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왜 산마루 어린이집 이사장님이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 세세하게 꼼꼼하게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어쨌든 되게 용감하신 분들이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모델이냐면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위탁 운영하는 유형인데 이거는 아직 아무데도 없어요. 산마루도 만들어 놓고 아직 위탁 운영권을 못 가져왔잖아요. 그죠?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이제 위탁권을 넘기겠죠.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는 요 모델인데 그래서 제가 요 나중에 그러면 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떻게 설립이 되는 게 좋은지 그걸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 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조합의 공익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있어요. 지금 저기 그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에 기존의 그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있었어요.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마 우리나라에 처음일 거예요. 노원 구립 어린이집, 노원구청 여기처럼 여기 시흥시청 어린이집이 있죠. 미래큐. 그래도 노원구청 어린이집이 있어요. 노원구청 직장 어린이집인데 이 마을에 있던 사회적 협동조합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특이한 게 그 사회적 협동조합은 선생님들, 보육교사들 또는 원장 선생님들이 주로 조합원이세요. 한 90% 정도가 보육교사 출신들이신 것 같아요. 현직 보육교사 또는 보육교사 출신. 그래서 그분들이 조합을 결성을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국공어린이집을 위탁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들의 고민이 무지 크더라고. 본인들은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했지만 본인들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꽤 오래됐는데 아직 방향 잡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힘겨워 하시는데 어떻게 했든지 새로운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탁을 받은 후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고 위탁체를 변경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산마루 협동조합의 경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저도 이 강의를 할 때는 참 힘들어요. 우리가 쭉 있는 사례를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게 좋은데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일들이고 또는 지금 시도를 해보는 거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고 막 이래서 되게 힘든데 어쨌건 간에 우리가 이렇게 그림은 그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20여 년 전에 만들어질 때 94년에 만들어졌지만 그 꿈은 70년대부터 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70, 80년대 때는 그 서울의 굉장히 가난한 동네에다가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정병원 선생님 오셔서 그 해송유아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이런 좀 꿈을 꾸다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졸리시더라도 저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오늘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보도록 해요. 그렇다면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떻게 설립을 하면 되는지 잠깐 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저는 이 보육을 주로 하는 협동조합들은 조금 다른 경로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은 5인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요. 일단 조합 발기인 5명이 딱 모이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우리나라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벌써 협동조합이 몇 년 안 지났잖아요. 14, 15, 16, 3년인데 지금 몇 개일까요? 저도 까먹었네. 1000개가 넘을 거예요. 한 2000개 되나? 엄청나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더라. 어린이집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어린이집 운영하는 게. 그래서 몇 명이 우리 어린이집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공동육아 협동조합만 해도 그건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니어서 운영하기가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 공동육아 협동조합만 해도 제가 20년 전에 그 설립을 했을 때 1년 동안 설립을 했었어요. 설립 준비를. 처음에 한 2~3명이 모인 것 같아요. 처음에 2~3명이 모여서 그 2~3명이 계속 너 이런 거 한번 해볼래? 너 이런 거 한번 해볼래? 막 이럴 때. 그리고 저는 이제 96년에 시작을 했는데 94년에 만들어진 우리 어린이집 한 군데 그리고 95년에 또 한 군데 만들어지고 저희 어린이집이 공동육아 어린이집 중에서 5번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수 있는 모델은 아직 만든 지 뭐 1년도 채 되지 않은 어린이집 4군데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모델이 없는 거죠. 그리고 협동조합도 뭐 그 당시엔 생협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생협은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지역에서 또 같이 만들고 뭐 그랬었거든요. 저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만들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협동조합이 뭐지? 그 공부도 했고. 근데 요즘처럼 자료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협동조합 별로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있어봤자 우리가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농협, 신협 이런 거 협동조합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좀 이렇게 위에서부터 관에서 먼저 만들어진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협동조합일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육을 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들은 다 협력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카라박 프로젝트처럼. 그러니까 지역에 여러 사회적 경제 조직들 그리고 저는 지역에 보면은 퇴직교사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이 또 전문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모임이 달라집니다. 제가 준비 모임 할 때도 뭐 그 어린이집은 아니더라도 뭐 그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나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하여튼 이런 분들이 조합원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분들을 이야기를 뭔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훨씬 다른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지역사회 보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육아 관련된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어요. 품앗이 모임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다 협력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건설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지역의 다양한 육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분들이 모일 수 있고 이 다양한 분들이 모인다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이나 이런 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린이집을 운영해 보면 이렇게 다양한 자원들이 굉장히 필요할 때가 많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도 저는 굉장히 다양해야 좋은 의견이 나오는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 저는 협동조합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아우 저 사람은 저 생각이 달라서 아우 안 될 것 같아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 막 이런 생각을 속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랑 비슷한 사람을 모으려고 했고 나랑 조금이라도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참을 수가 막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그때는 우리가 아직 그런 경험을 못 해봐갖고 나와 저 사람은 나와 달라 뭐가 달라 이렇게 자꾸 차이를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랑 달라라고 딱 이야기되면 배제하려고 노력했고 근데 이제 저는 협동조합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차이를 인정하게 된 거.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게 물론 완전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인데도 뭔가 에너지가 엄청 커지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세상 사는 거구나.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근데 우리 사회는 배제의 논리가 막 가득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 쳐내죠. 그래서 협동조합은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모이긴 하지만 똑같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모일 수도 없고 오히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갈등하고 조정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 그게 협동조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공동육아 협동조합들이 20여 년간 이어져 온 힘인 것 같아요. 바로 그게. 나와 다른 사람만 모으려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한번 설립해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이제 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모두 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보면 육아를 함께한 경험이 있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 부모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참여한다는 게 큰 장점이죠. 근데 이분들은 육아를 함께한 경험은 있지만 협동조합이나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운영해 본 경험도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어려운 점들을 겪을 수는 있지만 이제는 협동조합 설립한다 그러면 협동조합 지원센터 이런 데서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죠? 또 어린이집 경험이 어린이집 설립과 운영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나누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을 할 때는 지역에서 보육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을 해서 같이 좀 협력해서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부모들이 중심이 돼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도 위탁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관악구에서는 서울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아이돌봄 특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돌봄을 좀 이 지역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고 그래서 이 돌봄을 주민들 스스로 어떻게 좀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시에서 왕창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 특구로 지정을 해줘갖고 한 몇 년 동안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에서는 아이돌봄 특구로 진행이 되어서요. 이렇게 이런 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육의 경험이 있는 부모들, 지역에서 품앗이 하고 있는 부모님들, 막 이런 부모님들 모아서 이렇게 한번 협동조합 만들어 보려고 이런 시도도 하고요. 좀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기 서울에 있는 노원구에 보육교사들이 중심이 돼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다고. 그게 어깨동무 사회적 협동조합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 그 구청 어린이집 위탁받고 작년에 가봤더니 또 하나 위탁을 받으셨더라고요. 2개를. 그래서 그 협동조합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보육의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민간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은 한계를 많이 느끼고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협력해서 운영한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지만 실제로 이제 이분들은 뭐가 없냐면 부모랑 함께 협력해본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만났을 때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거 이제 공부도 해보고 다른데 사례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몇 달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 교사들의 힘만 갖고는 안 되더라 이런 게. 그래서 여기에 어쨌든 아이들이 있고 부모들이 있는데 이 부모들의 그 힘, 협력이 없으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 그런데 우리는 이 부모들과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를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막 여러 가지 이제 저희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경험 공부도 하시고 같이 뭐 토론도 좀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도 아까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협동조합을 설립을 한다 이럴 때 조합원들은 물론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지만 지역의 여러 돌봄 단체들, 조직들 또 지역의 부모들을 좀 조합원은 아니더라도 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육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회적 협동조합들은 몇 명이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을 받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보육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필요한데 어쨌든 지역에 있는 돌봄을 생각하고 또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조직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구구절절히 써놨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 협동조합이나 사단법인 같은 비영리 법인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위탁제를 그 전환하는 경우, 이건 아까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죠. 지금 현재는 이 사본을 계속 말씀드리는 경우는 이게 가장 현실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생협이나 이런데 기존에 어쨌든 협동조합 조직들 그리고 좀 단단하고 역사도 있고 그리고 생협들이 요즘은 이런 그 뭐지 먹거리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돌봄에 관련된 아이 돌봄, 노인 돌봄 이런 돌봄의 영역 쪽으로 많이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그 안에서 그 산마루처럼 협동조합을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런 분들이 좀 도움을 주면서 거기 모인 부모님들과 교사들 같이 학습하고 토론하고 또 경험도 해보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그리고 그 사회적 협동조합의 위탁 운영권을 장기적으로 넘겨주는 거. 이 모델이 가장 현실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흥도 이 강좌를 하는 이유는 여기 이제 어린이집들이 있잖아요.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고 한번 이런 모델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강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마루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과정이에요. 지난번 이사장님이 와서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여기에 보시면 설립 등기까지 거의 1년이죠. 여긴 또 어린이집을 개원한 이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어린이집을 경험한 이후에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어쨌든 조합은 아직 설립이 안 됐지만 어린이집 운영을 저희가 그 뭐지 갖고 있는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민주성 투명하게 다 재정이나 이런 것도 그 운영위원회 이런 데서 전부 다 그 공개하고 그죠 공개하고 그리고 부모 참여 구조도 저번에 성미 어린이집 이런 데서 원장 선생님 와서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산마루 어린이집에서도 뭐 공동육아에서 가진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을 가셨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거의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이 협동조합은 경험은 안 해봤지만 아 협동조합이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아 저렇게 되는구나 이걸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년 동안 그 어린이집을 경험해 보면서 아 좋겠다 이래서 많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설립을 할 때 100% 여기 다니시는 부모와 교사들이 100% 조합원으로 참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저번에 이사장님이 와서 정말 뭣도 모르고 시작하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기쁨도 있고 설렘도 있었던 시기를 지나서 지금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딱 그리고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보신 원장 선생님은 그럴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럴 때라고 생각해요. 협동조합이 안정화되기까지는 한 5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한 15년 정도는 끊임없이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정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초기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들은 우리가 사실 부모와 교사가 같이 협력해서 한다는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갈등도 굉장히 많았고요. 막 집단 사태에서 나가신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아 부모랑 교사랑 협력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반영인데요.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저희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40분이네요. 한 30분, 40분 정도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지난번 그 성미 어린이집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협동조합의 원리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험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2015년 작년이죠. 작년에
저희 그 공동육아에서 국공립 연구 모임이 있어요. 그 공동육아에서 위탁받은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 그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을 하시다가 한 10여 년 하시다가 나가셔서 그 민간 어린이집, 개인이 어린이집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또 공동육아 어린이집 선생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하고 같이 국공립 연구 모임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저희가 그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비영리 단체나 사회적 기업들이 그 위탁받아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방향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그 서울시에서 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해서 저희가 사회적 경제가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방향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저 거기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왜 그 강의 오셨던 대덕 뿌리아세싹 원장 선생님, 그리고 그 성미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 다 같이 이 연구 모임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 방향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읽어보면 어린이집 개방과 참여 보육을 통한 민주적 공동체적 교육 가치를 지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개방과 참여 보육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미 어린이집도 그렇고 여태까지 우리가 그 계속 이 강좌에서 강조를 한 게 이거였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개방의 문제, 참여 보육의 문제. 그래서 개방은 뭔가 처음에 이제 그 요즘은 열린 어린이집 정책이 있잖아요. 열린 어린이집 정책이 있어서 그 어린이집 개방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동의를 하시는데 처음에 어린이집 개방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을 때 선생님들이 참 어려워하셨어요. 또 우리가 이 개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없어서 부모님들이 어린이집 개방한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도 되는 줄 알고 사실 저보고 어떤 분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어린이집을 가보고 싶어 하는데 전화를 걸면 오지 말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가시려고 그랬냐 그랬더니 저희 뭐 오후에밖에 시간이 안 되고 언제밖에 시간이 안 돼서 그 시간에 가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그 시간이 저희가 보니까 어린이집을 개방할 수 없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그걸 모르시니까 또 서운해 하셨나 봐요. 개방한다고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오지 말라고 그 시간에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개방이라는 거는 사실 필요할 때 우리가 다 가서 어린이집을 보는 게 개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어린이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떤 가치와 철학에 의해서 또 어떤 내용으로 아이들이 생활하고 또 선생님들이 생활을 하는지 그거를 다 공유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공간의 개방은 필요할 시 어린이집 운영에 아이들의 생활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원장 선생님 판단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해드렸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게 설명을 잘 안 해서 그냥 뭐 잘 알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한다든지 알 필요 없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한테 우리의 생각을 말하고 같이 동의를 얻는 과정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의 불신이나 그런 문제도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잘 안 해서 생기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개방과 이 개방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 교육 가치가 뭘까라는 거죠. 요즘 공동체 지난번에 우리 또 공동체 워크숍도 했잖아요. 그 박진혜 쌤 오셔서 공동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공동육아에서는 한동안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은 다 같이 공동체라고 하더니 뭐 아니네? 맨날 싸우기만 하네? 애들도 뭐 공동육아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 왜 저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만 있으면 저거는 공동체적이 아니야. 공동육아적이지가 않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막 토론을 했어요. 그러면 공동체가 뭐고 공동육아적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 살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 이 자체가 공동체더라. 사실 공동체는 어떤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는 어떤 형태 이게 아니더라 라는 걸 저희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노력하는 게 공동체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하고 가만히 계시는데 사실 이게 제가 이제 경험해 본 이제 그 협동조합 공동체는 공동육아 공동체죠. 그는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한 4년, 방과후에서 4년, 이 현장에서의 생활은 한 8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공동육아에서 좀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부모로 참여를 처음에는 했다가 조합원으로 참여를 했다가 이 어린이집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서 어린이집 설립을 하면서 공동육아 어린이집 선생님을 했어요. 너무 하고 싶어 갖고. 그래서 한 5년 동안 또 어린이집을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우연히 이제 공동육아 공동체 교육 이게 막 조직이 커지고 이러면 사람도 필요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여기 이 법인에 와서 일을 한번 활동가로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또 갑자기 또 어린이집 선생님 하다가 여기 가서 또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뜻하지 않게 제가 공동육아를 하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 앞에서 공동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세월에 지금 20여 년. 그러니까 공동육아가 저는 제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들어왔다가 공동육아가 직업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조금 있거든요. 저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동육아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지금은 간접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동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어떤 걸 느끼냐면 같은 하늘땅 어린이집이라도 제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하늘땅 어린이집인데 다른 거예요. 제가 설립을 했을 그 당시 한 3년, 4년 다르고 1990년대 말 다르고 2000년 초반 다르고 지금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딱 정의하기가 힘든 게 있어요. 교육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공동육아는 만들면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죠? 교육기관의 특성상 졸업하고 몇 년 있다 졸업하고 또 다시 들어오면 거기에 계신 오래되신 선생님들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이런 거예요. 부모 참여는 어떤 거고 막 기초적인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을 해요. 한 20년 계시면 20년 동안 계속 반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오래된 조합원들도 그래요. 그런데 조금씩 변하죠. 반복이 그냥 이야기가 아닌 걸 느낄 수 있어요. 내용이 굉장히 달라져 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공동육아적이라는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원칙을 하나 정해요. 공동육아에서는 부모들이 경험해보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러 가지 운영 지침서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근데 20여 년 동안 공동육아 그 어린이집 운영 지침서가 무려 4번인가 3번 개정을 했어요. 시대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공동체 내용도 바뀌어요. 제가 90년대 후반에 공동육아에 대해서 썼던 글하고 2010년 이럴 때 썼던 거라고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공동육아 뭐 설립 지침서 이것도 달라요, 내용이. 계속 개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공동육아는. 그래서 공동체는 이런 거다.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이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어마무시한 걸 배우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내가 변하는 걸 느끼게 돼요, 공동육아를 하면은.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오죠. 전부 아이들을 위해서 오죠.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와요.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참여해야 된다고 해서 와서 막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청소도 하고 막 이사도 하고 별거 다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나를 딱 보면 내가 이 어린이집에 들어왔을 3, 4년 전이랑 다르네? 이런 느낌을 딱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적 교육 가치를 지향한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시대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90년대 공동육아를 시작할 때와 지금의 시대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를 또 저는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공동체적 교육 가치라는 것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에게. 처음에 우리 공동육아를 시작할 때 제 생각에 정말 아이들에게 우리가 주려고 했던 거는 더불어 사는 심성이었어요.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심성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왜냐면 그때 막 공동육아 처음에 만들고 이럴 때 IMF 시절이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굉장히 힘든 시기라서 뭔가 그래도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더불어 산다는 것의 의미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죠? 아이들이 그런 감수성을 좀 내면을 할 수 있도록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떤 걸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전 지구적인 과제가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과제들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뭐가 있죠?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또 지진 문제도 있어요. 지구도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지구의 판도 막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아니래잖아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그것도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옆 나라의 지진이나 옆 나라의 시리아의 난민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는 우리랑 결코 따로 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 지구적인 과제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애들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 전 지구적인 과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고 그런 감수성을 지닌 아이로 키우는 게 우리 공동육아의 교육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교육 가치도 그런데 초점이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3주체, 아이, 교사, 부모. 아이, 교사, 부모가 저희는 교육의 3주체라고 생각해요. 이 모두의 참여를 통한 공동체적 보육. 그냥 공동체적 보육이 아니라 이 세 사람, 어느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죠. 이 세 사람의 참여를 통한 공동체적 보육.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는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정리가 되냐면 부모도 교육 자원이다 라는 거죠. 제가 정말 많이 배운 게 어린이집에서의 교육 활동이라는 것은 교사들과 그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막 계획해서 하잖아요. 그것만의 교육 활동이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활이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든 거. 그리고 거기에 드나드는 어른들. 그리고 그 어린이집을 둘러싸고 우리는 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회의 문화. 총회도 하죠. 방모임도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사회 그리고 어떤 걸 하나를 결정하면 원장 선생님이나 이사장 결정하지 않고 전부 회의에 붙여요. 늘상 뭔가 토론과 회의가 있는 이 어린이집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게 교육 자원이라는 걸 어느 순간 제가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무심한 듯하지만 30살밖에 안 되지만 그거를 보고 듣고 기억을 하고 그거를 그 내면에 이렇게 받아들여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애가 26이거든요. 큰애가. 그래서 우리 첫애는 6살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둘째는 3살부터 했어요. 굉장히 익숙하게 우리는 이렇게 막 이런 걸 막 설명을 하면서 어렵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너무나 쉽게 설명을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린이집 기억을 하는 게 나들이 열심히 간 게 제일 많이 기억이 난대요. 그러면서 뭐 그때까지만 해도 산으로 나들이를 가면 두꺼비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꺼비를 본 거 막 이런 걸 막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막 이야기할 때 보면 걔네들은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해요. 환경 문제 이런 거를.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듣다 보면 저 어린이집에서 끊임없이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아직도 20대인데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이게 몸으로 그냥 배웠구나 애들이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회의 문화 이런 것도 엄마 그때 끊임없이 뭐 무슨 회의도 하고 뭐 또 하고 막 이렇게 기억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커서 남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거 되게 잘해요.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이 공동육아를 거친 제가 알고 있는 아이들에 한해서 얘네들은 언제든지 내 이야기를 그래도 좀 이렇게 너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볼 줄 아는 애들이 그런 감수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어른들의 활동이 교육 자원이구나. 여기까지는 제가 좀 정리가 됐어요. 조금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어쨌든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네요. 빨리빨리 지나가야지. 지역사회 돌봄 관계망과 사회적 경제 세택의 거점이 돼야 된다는 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어린이집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고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세금으로 그죠? 많은 부분이 지원돼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면은 저는 사회 책무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공공성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공공성의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주체가 되어서 어떻게 운영하냐가 공공성의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설립을 누가 했든지 간에 정부가 했든지 어떤 개인이 했든지 뭐 독지가가 했든지 상관없이
이 어린이집의 운영 주체가 누구냐? 아이냐? 교사냐? 아니면 셋 다냐? 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민주적인 운영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공공성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육의 공공성을 높인다라고 했을 때 운영 주체의 변화, 운영 방향의 변화, 전 이런 거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책무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래서 이 사회 지역사회 돌봄의 관계망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린이집 하나 잘 운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거기에서 뭐 조합이 생기면 조합의 이사 중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정하고, 또 원장 선생님은 굉장히 다양한 관계망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원장 선생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역사회 여러 돌봄의 기관들과 협력도 하고, 또 우리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떤 그 돌봄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나 이런 거 일어났을 때 같이 해결하는 데 참여하고, 이게 저는 돌봄의 관계망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 방향을 가져야 된다. 적어도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 서로 믿고 함께 키우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로 믿고 맡기는이었어요. 공동육아에서조차도 워낙 맡기는 게 이게 우리 너무 인식에 꽉 이게 박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공동육아에서조차도 믿고 맡기는 어린이집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맡기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죠? 맡기는 게 아니고 아이가 또 다른 가정이잖아요, 어린이집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가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어린이집인 거죠, 가정처럼.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서로 믿고 함께 키우는 어린이집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들을 갖고 있죠, 국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맨 처음 국가가 운영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어린이집이 될 수 있죠. 저는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부모의 부담이 없죠.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국공립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부담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재정 적자 나면요, 다 분담해서 다 메꿔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해는 한 해에 막 1인 그 한 가구당 50만 원씩 이렇게 메꿔야 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아이가 충원이 안 된다든지 막 이럴 때는. 근데 그런 거 없이 즐겁게 주체로 참여할 수 있잖아요. 성미 어린이집 보셨죠? 성미 어린이집이 굉장히 즐겁게 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보다 더 재밌게 사신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거 재정 책임 안 져도 되니까, 우리도 재정 책임 안 져도 되면 저렇게 재밌게 늘 웃으면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가 운영을 보장하는 어린이집이라는 걸 잘 활용을 해서 잘 운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노동 환경, 어쨌든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죠? 아직까지 멀었지만 좋잖아요, 다른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의 선생님들보다는. 그래서 노동 환경도 안정되고, 그래서 교사가 운영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동육아가 국공립 어린이집도 위탁을 받아서 몇 년 전에 운영을 해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더라고. 일단 노동 시간이 굉장히 길고, 그래서 이제 순환 근무제랄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난번 그 성미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 되게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막 휴가도 어떻게 하면 휴가도 쉴 수 있게 해드릴 건가, 막 이런 거. 그리고 그 근무도 제 시간에 딱 9시간 근무만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볼까, 이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근데 한계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은 이제 보육 도우미랄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휴가나 이런 정시 퇴근이 그냥 뭐 딱 6시 퇴근 아닌 거 아시죠? 어쨌든 9시간 근무하고 퇴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그거.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공동체 원리를 생활화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정보와 운영의 공간의 개방은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협력적 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협력이더라고요.
그래서 협력적 교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자료를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협력적 교사회도 처음부터 안 되더라.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쭉 이렇게 정말 협력적 교사회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를 설정을 해서 뭐 1단계 때는 뭐가 필요하고 2단계 때는 뭐가 필요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사실 교사회 내에서 연차를 신경 쓰지 않고, 그죠? 내가 신입 교사냐, 뭐 10년 된 선생님이냐, 이거를 신경 쓰지 않고, 또는 직책을 신경 쓰지 않고, 정말 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교사를 이끌어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 노력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게 여성들의 장점.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들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잖아요. 어쨌든 10명. 많은 어린이집들은 뭐 뿌리와 새싹은 교사에만 해도 24명인가 뭐 그래요. 거기는 큰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10명 정도인데, 10명 정도의 우리 여성 보육교사들이, 어쨌든 지금은 남자 보육교사가 없습니다. 여성들이죠. 그래서 여성의 장점이 뭐죠? 분명히 있어요. 여성의 장점. 크게 친화력, 또 모성애, 또 감수성. 그래서 저는 참 슬퍼요. 우리 여성들이, 우리 여성의 장점 그러면 자신 있게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주눅 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성의 정치를 하면 우리가 세상이 바뀔 것 같은데, 정말 배려할 줄 알고, 그죠? 우리는 돌볼 줄 알고, 돌봄의 이게 있잖아요. 심성이 있어요. 돌볼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알고. 너무 많은데 왜곡되어 있죠. 우리가 가진 장점이 뭔지도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번 주부터 여성주의 강좌를 듣고 있습니다. 뒤늦게. 저는 굉장히 이 성평등주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저 말 곳곳에 우리 딸이 엄마 그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었어요. 딸이 커가니까 결혼이나 이렇게 연애나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제가 갑자기 막 굉장히 보수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 시작을 하고, 지난주부터 공부를 시작하는데, 저는 여성들이 정말 여성주의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성주의라는 거는, 여성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들의 언어로, 우리 여성의 언어로 우리 여성의 현실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거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다. 우리 여성들은 남성의 언어로 여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이거 지금 한 8강인가 그런데 그거 공부하고 나면 나의 문제를 나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여성의 언어로, 나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우리 보육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공동육아 어린이집 선생님의 예를 들면, 우리 공동육아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 공동육아에서 지향하고 있는 여러 가치와 내용들로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쭤보시면 잘 설명을 못 하세요. 나들이를 왜 가는지, 왜 협력적 교사회가 돼야 되는지, 교사는 교사로 대하는 게 아니라 교사회로 돼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시고요. 우리 공동육아 교육과정의 핵심은 인터뷰하면 잘 모르세요. 의외로. 그렇게, 근데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보면요, 그렇게 살고들 계세요. 그런데 글로 표현하셔라, 말로 표현해 보시라고 하면 이걸 못 하시는 거예요, 전부.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언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우리들의 교육 활동,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표현할 수 있게 우리 스스로 좀 훈련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3번. 아이, 부모, 교사의 인권을 실현하는 인권보육의 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이의 인권만 이야기한다든지 교사의 인권만 이야기는 안 하죠. 주로 교사의 인권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보육에 있어서. CCTV 문제 나올 때도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했나요? 우리 보육교사들의 인권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그게 우리 인권 침해라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전부 그 100%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100% CCTV 설치 반대예요. 그래서 달지 않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그거는 명백하게 아이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인권 침해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교사들의 생활 공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교사들이 충분하게 행복한 그런 일터가 되기 위한 노력도 우리가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노력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단순히 아이만 행복해서는 안 되죠. 교사들이 여기서 충분히 나의 노동 조건을 보장받고 여기서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일터를 만들어내는 게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또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와 교사와 부모의 어떤 소통 문화, 참 저는 부모와 교사의 이 소통과 어떤 협력이 어때요, 선생님들? 이게 참 멀고도 가까운 사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된다 부모랑 뭐 이렇게 나름 원칙을 정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아니다, 굉장히 허물 없이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사실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원칙은 없어요. 너무 허물 없이 같이 부모와 교사가 같이 너무 허물 없이 지내다가 파벌이 막 형성되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어떤 너무 허물 없이 지내야 된다. 뭐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또 어떤 어린이집에 가보면 저 어린이집은 지금은 조금 더 긴밀했으면 좋겠다. 정말 허물 없이 좀 지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는 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부모와 교사가 잘 지내는 거는 정말 아이들한테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저는 공동육아 어린이집 하면서 날짜기를 썼거든요. 날짜기 쓰잖아요. 의무적으로 처음에는 막 쓰라고 그래서 써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이렇게 날짜기 쓰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쉽지 않아요. 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막 애들 낮잠 시간, 점심시간이 아니라 낮잠 잘 때 잠깐 그 사이에 막 쓰는 거기 때문에 정말 쉽지가 않은데 부모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퇴근하고 난 이후에 애들 다 재우고 나면 12시인데 또 그거 쓰려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쨌건 썼습니다. 저는 그 대신 이제 저는 아빠가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어요. 공동육아를 통해서 아빠가 변화된 케이스인데 우리 신랑은 거의 절반은 저는 아빠가 날짜기를 썼어요. 그리고 7살 아이 7살 때는 거의 아빠가 쓴 것 같아. 저는 그때 막 일이 바빠갖고 거의 쓰지를 못했고 그 날짜기를 통해서 저는 교사와의 그 어떤 친밀감, 교사를 이해하게 되고 내 마음도 좀 이해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저희 날짜기가 아직도 보관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단순히 이제 공동육아의 날짜기는 연락장이 아니거든요. 뭐 했다,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 아이를 보면서 이제 교사가 느끼는 어떤 감정들도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이 되는 때도 있고요. 또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든 거 이런 것도 막 쓰기도 하고 또 교사에 대한 서운함도 쓰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도 우리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또 막 그 날짜기에다가 써서 보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날짜기를 비교적 솔직하게 쓰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솔직하게 쓰시고 그래서 사실 선생님과 소통하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방모임 그리고 개별 면담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공동육아는 뭐 아침 저녁으로 애들을 데리고 가긴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막 쫓겨서 이야기 못 해요. 선생님 아니 뭐 그 코알라 여기 우리 있어요. 저 빨리 갈게요. 그리고 막 뛰쳐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아침에 바빠서. 근데 날짜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부모 교사 원장이 서로 믿을 수 있는 소통 문화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서 그걸 배우는 것 같아요. 날짜기 한 번씩 꺼내 보면서 지네들도 배우겠죠. 나중에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내가 아이를 낳아서 선생님이 생긴다면,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학교를 보낸다면 나는 선생님께 어떻게 할 거다. 이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공동육아에서는 모든 어른들의 이런 일상생활이 교육자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이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선생님들도 이야기하고 부모님들도 이야기하시는 거고 지난번 우리 작년에 국공립 연구 모임에서 많이 이야기하셨던 건데 교사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아이들의 활동 속에 지역사회 활동을 녹여내고 교사가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어야 교육활동 구성도 가능하고 실제로 그 지역 마을 안에 어린이집을 만들려면 교사가 마을에 살지 않으면 또는 마을에 민감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부분이더라고요. 그냥 멀리서 사시고 어린이집에 출근해서 어린이집 안에서만 살다 가시고 이러면 쉽지가 않아요. 물론 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교사들은 어린이집 생활 이외에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로 운영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신경 써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사실은 한 50% 정도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거는 현실이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밤에 남아서 뭐 방모비 이런 거 다 밤에 해요. 전부 밤에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교사 대표가 되면 또 이사회 때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사회 한 달에 한두 번 열립니다. 근데도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조합원이 되잖아요. 교사들도 조합원이니까. 그럼 조합 활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합원들끼리 뭐 행사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나는 또 조합원으로서 그런 데 참여해야 되고 또 그런 데 참여해야지 사람들도 사귀고 또 여러 가지 또 재미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일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아가씨들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 사례들은 있습니다. 아가씨 때 들어오셔서 공동육아에 또 결혼도 거기 산 게 아니라 거기 산 게 아니라 남자가 없죠. 결혼하셔서 아이를 낳아서 또 그 협동조합 어린이집에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어린이집에 또 보내고. 본인도 협동조합 이 어린이집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이 어린이집의 교사로 막 참여하면서 또 이렇게 살고 이런 그 선생님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살고 계신데 어쨌든 선생님들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이기도 해요.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이 그 활동 시간을 어린이집 생활을 줄여드리고 선생님들이 또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가외에 하잖아요. 저희들은 밤에 하죠. 공동육아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주말과 밤을 이용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줄여서 지금도 밤에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육 시간도 확보하고 연구 시간도 확보할 수 있을까? 이거는 모든 보육을 하는 사람들이 좀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도 그래요. 부모도 어린이집 활동만 또 열심히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린이집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지역사회에서 내가 할 일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역사회의 어떤 주민으로서 내가 할 일도 자연스럽게 하는 게 또 열심히 참여해서 하는 게 시간이 되는 한 그게 어린이집도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역으로 또 이런 게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지역 문제가 있을 때 이 부모 어떤 열심히 참여하고 이런 부모가 있어. 알고 봤더니 저 어린이집의 부모야. 이러면 이제 그 어린이집을 다시 보게 되겠죠. 그리고 일 있을 때 그 어린이집이 좀 여기 참여하면 안 될까요? 이런 제안도 하고 이러면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 속에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와 위탁법인이 있죠. 협동조합이 위탁을 하게 되면 이 기존에 저희는 뭘 생각했냐면 위탁법인이 원장선생님을 채용해서 원장선생님한테만 맡겨두는 구조가 아니죠. 사회적 협동조합이 위탁을 한다는 거는 이 위탁법인이 역할을 해야 돼요. 여태까지 위탁법인들은 역할을 사실 별로 안 했어요. 그냥 보고만 받기만 했지. 근데 저희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그 어린이집이 지역의 어린이집으로 좀 바로 서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해주고 그런 역할은 위탁법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 활동, 그 지역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건 위탁법인일 테니까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걸 전제로 하면, 그죠? 지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겠죠. 그럼 그걸 어린이집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어떤 한 어린이집이 있어. 열심히 나들이를 가. 그러면 아이들이 나들이 가는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을의 환경을 지키고 가꾸고 열심히 청소라도 하겠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을의 환경이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어린이집을 그 지역에 짓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한번 생태적으로 지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건축을 또 어디다 맡기지? 지역에 건축협동조합이 있다. 그럼 거기다 맡기면 되겠죠. 지역 주민이니까. 그래서 뭐든지 지역을 중심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먹거리, 우리가 그 친환경 먹거리를 이용을 하잖아요. 친환경 먹거리를 먹습니다. 그러면 텃밭 가꾸기나 여러 가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마을 텃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 그 마을에서 도시 농업을 하는 그 사람들이나 모임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어린이집은 생활이기 때문에, 그죠?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죠. 생활하기 때문에 의식주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의식주에 연결된 마을의 각종 협동조합이나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되고 그러면 마을이 훨씬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실현 가능할 수 있겠죠. 성미산 마을에서 하고 있어요. 성미산 마을뿐만 아니라 이제 성미산 마을은 그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 마침 성미산 입에 붙어서 저희들이 그러는데 성미산 마을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거는 비단 공동육아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이제 시골에 가면 이 시골의 마을의 중심 역할을 하는 이 어린이집들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농촌 같은 데는 이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에서 뭐가 막 이루어지는 경우를 좀 많이 봤는데 이렇게 발전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을 꿈꿉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한 4가지 방향에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제 저희가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더 상상이 보태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상을 많이 해야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도 처음에 무수한 상상을 했었거든요. 제가 1년 동안 공동육아 어린이집 준비 모임을 하면서 부모들이 모여서 뭐 했겠어요. 처음에 이제 준비 모임을 하면 만나서 하는 게 왜 우리는 이런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하지? 그러면서 자기의 육아 경험을 다 이야기를 해요. 주로 다 정말 나는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공동육아 어린이집들은 거의 90%가 맞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더라. 어린이집에 아이 맨날 아침마다 울고 불고 90년대는 그랬어요. 아침마다 울고 불고 그리고 저녁 때 가보면 진짜 이렇게 비디오 앞에 앉아 있어요.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보내놓으면 그 어린이집은 보육료도 내는데 왜 쌀 가지고 와라 휴지 가지고 와라 그러는지 쌀 내고 휴지 내고 별거 다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좋은 유치원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막 추첨했어요. 이상하게 저는 그런 데는 다 떨어졌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떨어진 거 잘한 것 같아요. 저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온갖 거 다 시키는. 그당 90년대인데도요 수영 발레 이런 거 다 시켰어요. 좀 좋은 유치원들은. 그리고 학교식 교실처럼 쫙 해고 운영을 하고 이런 유치원이었는데 근데 뭐 어쨌든 그런 데더라 뭐 그런 데는 못 보내겠다. 그리고 뭐 전부 다 그러다 보면 전부 다 울어요. 전부 다 우세요. 그게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울어. 그래서 나는 그런 어린이집 말고 좀 이런 어린이집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어린이집을 만들 것인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온갖 이야기를 다 해요. 나는 앉아서 하는 수업은 싫다. 우리 애는 뭐 날마다 들로 산으로만 다녔으면 좋겠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나는 뭐 어린이집 원복 안 입었으면 좋겠다. 뭐 그리고 뭐 나들이 갈 때 뭐 맨날 차 타고 뭐 멀리 뭐 애들이 사실 너무 힘든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데는 가끔씩이면 된다. 이런 얘기까지.
온갖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려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을 우리가 뭐 그 보러 다닐 때는 뭐 부엌이 넓었으면 좋겠다, 마루가 넓었으면 좋겠다, 온갖 이야기들. 그러면서 하나씩 추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추려낼 것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문을 열고 나서는 이제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어린이집 생활을 어떻게 할까? 이게 부모 참여하는 어린이집이라서 부모들이 늘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는 그런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제 그 시간이 있을 때는 저녁 때 와서 아이를 좀 빨리 데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빨리 좀 나가주고 이래야지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선생님들도 집에 가고 그러잖아요. 갈 생각을 안 해요. 아무도. 다 앉아 있어요. 또 다 앉아 있고 또 남은 밥 다 해서 먹고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냉장고에서 다 밥해서 애들 저녁까지 다 먹이고 또 헤어지고 그리고 아침에 또 출근하는 그 엄마들 말고 전업주부 엄마들이 있잖아요. 그 엄마들은 어린이집에 와서 그냥 거기 죽치고 계시는 거예요. 안 가요, 집에를. 막 그러다 이제 교사들끼리 회의를 했죠. 근데 부모님들이 저렇게 안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여기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상은 흘러가야 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왔을 때 뭐 몇 시까지 있었으면 좋겠고 왔을 때는 어떻게 하고 갔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해서 또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부모님들이 또 너무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때는 나가라고 그런다고 막. 왜 여기가 우리 다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이고 같이 하는 어린이집인데 왜 우리 보고 나가라 그러냐고 막 또 서운해서 그러고 이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만들 때도 무수히 많은 토론을 또 한 거예요. 근데 토론을 많이 하니까 또 건질 게 많아요. 원칙도 풍부하게 정해지더라고. 그리고 많이 하다 보면 내가 한마디씩 다 해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났을 때 다 이야기하면서 같이 내린 결론이니까 다 참여해서 그 결정에 다 잘 따라요. 그래서 이제 공동요가에서 그런 원칙이 정해진 거예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충분히 한 명이라도 배제되지 않고 한 명이라도 1분이라도 이야기하게끔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린다. 이런 게 만들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많이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협동조합은 하승우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협동조합을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하시고 지금도 연구하고 계시고 이제 젊은 아이를 아이를 둔 젊은 아빠예요.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분이 그랬어요. 협동조합은 행복을 만지고 느낄 수 있는 틀이다.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게 하는 틀이다. 중앙이 아니라 변방을 강화시키는 틀이다. 협동조합은 그런 틀이다. 중앙이 아니라 변방. 이거 되게 중요하죠.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전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서울, 수도권. 인구의 절반이 사니까.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하죠. 예전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어요. 지금은 서울로 통해요. 그래서 서울에서 시흥에 오는 게 가깝죠. 저도 경기 도민이거든요. 저는 수원과 용인의 경계선에 살아요. 여기 오려면 대중교통으로 오면 2시간 반이에요. 경기도민인데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아니다 싶어요. 그리고 모든 이제 그 시민 단체들만 보더라도 큰 시민 단체들은 전부 서울에 있어요.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협동조합은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협동조합은 공론장. 다양한 의견과 행동들이 이 장에서 갈등하고 충돌하고 조정되고 합의돼야 된다. 아마 오늘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게 이건 것 같아요. 끊임없이 회의하고 토론하고 모든 사람이 한마디라도 해서 참여하게 하고 결론 내리고 그러면서 나도 크고 아이도 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빈장으로 남겨놨어요. 원래 시간이 있었으면 이제 우리가 이러저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적합한 보육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직접 그림도 그려보고 여러 가지 나는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다 이런 것도 써서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2시간 갖고는 그게 안 돼서 이거는 이제 또 다음에 한번 해보기로 하죠.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기회가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저는 사실 아이들 그 협동조합, 공동육아 협동조합 하면서 키웠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꼭 보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딸은요, 친구가 같이 공동육아 어린이집 다녔던 친구인데 걔가 애를 좀 일찍 낳아가지고 지금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부모로 있어요.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일기 졸업생이 아이를 낳아서 다시 그 어린이집에. 근데 걔는 그 어린이집에 대한 추억이 너무 많아서 아이를 낳고 어린이집에 보내게 됐을 때 자기가 다니던 그 어린이집에, 그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다고 해서 그 어린이집 졸업 후에 이제 다른 데 가서 살았는데 다시 그 동네로 이사를 가서 자기가 어릴 때 살던 그 동네로 이사를 가서 그 어린이집에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어린이집 없어지지 않고,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한 5년 정도 있으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없어지지 않고 벌써 이제 2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공동육아 어린이집 보내고, 근데 애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학교는 가면 안 되겠더라, 엄마. 자기는 초등학교, 큰애가 그래요. 그때는 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요즘은 선택이 많죠. 용감하게 안 보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요즘 홈스쿨링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때는 우리는 무조건 학교는 보내야 되는 건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보냈는데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자기는 학교는 절대로 안 보낸대요. 특히 초등학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요즘은 또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예 안 낳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슬퍼요. 어떤 이야기는 엄마 지진도 일어나, 우리나라에 뭐 핵발전소가 저렇게 많은데 부터 시작해서 환경 재앙, 이 애들의 미래를 그려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러더라고. 저희만 해도 아이들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려볼 수가 없다. 근데 내가 왜 낳냐? 나는 죽고 우리 아이는 저렇게 힘든 세상에 홀로 남겨질 텐데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얼마 전에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로 낳을 마음이 없나 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는 진짜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또 세상 우리 보육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의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일은 뭔가 다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